이런 거는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살이 찌신 거예요. 과잉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이 보고 오히려 더 잘 드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세간에 알려진 건강의 상식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하는 요령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맞고 좋은 것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연구 결과나 그런 지침들이 사실은 이제 70대 또는 80대 이후에도 검증이 됐냐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잘 맞춰진 또는 이제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어떤 영양 성분 또 이런 제품 식품들이 사실은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좀 적게 하거나 또는 먹기가 싫어질 때는 항상 어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삼킴의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소화 불량도 있고 변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약물 때문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잡아줘도 사실은 많이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특히 약이 이렇게 많은 한 줌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쪽은 중환자를 많이 보시는 정 교수님 한번. 네. 예. 네, 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효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성분이 몸에 되게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데 해당 질병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드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또는 이제 특정 비타민들을 이제 굉장히 과잉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멀티비타민도 드시고 따로 비타민 C 따로 드시고 또 비타민 B, B콤이라고 해서 드시고 또 비타민 D 또 그걸 처방받은 것도 드시고 또 골다공증 약으로 또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저께 저한테 오신 분도 한 거의 15가지 정도의 이제 비타민 제품을 드시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변비를 일으키고 속도 쓰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은 뭐 건강 보조식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자기한테 부족한 영양분은 제대로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백질도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 좋다 해서 뭐 특정 단백질만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그 단백질이 자기한테 얼마나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생각해 보지 않고 정말 그냥 그것만 쭉쭉 따라가서 드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균형이 이제 틀어지게 되고 오히려 자기한테는 도움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장일영 교수님 말씀하신 약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실은 이제 어르신들은 질병 개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60대면은 거의 뭐 절반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다 뭐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것들 대부분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은 평균 질환 개수가 4개를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질병 하나마다 약을 1개, 2개만 드셔도 사실은 5-6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약들이 대부분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입맛이 없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변비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별 질환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들을 한 움큼씩도 드시고 이것 때문에 정작 이제 몸 전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질병과 영양 상태를 이제 같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 선생님이 한번 당뇨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약으로 인해서 우리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혈당이 높은 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모습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병이라는 질병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당뇨병 자체는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인슐린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단순히 당만을 낮추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유지하게끔 해주고 근육량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인슐린의 역할인데 당뇨병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당뇨병 하면은 혈당이 높은 것이 굉장히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혈당이 높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실제 식생활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을 진료실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 성인들보다도 더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서 영양소를 잘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드셔야 되고요.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제를 복용하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영양 자체는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약제를 통해서 인슐린의 어떤 기능을 좋게 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에서 혈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 장기들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주는 게 제일 사실은 궁극의 치료거든요. 근육의 효율을 최대화한다든지 또는 혈류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또는 식사를 훨씬 더 인체 친화적인 흡수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똑같은 노력에서도 결과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든지 좋다는 거를 순서 없이 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쁠 수 있고요. 또 이제 먹는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당뇨 이런 거 우리 얘기할 때 뭐 이제 인슐린이라든가 뭐 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혈당이거든요. 고혈당보다 저혈당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기능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영양소가 하나가 산소고요, 하나가 포도당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그게 중풍이죠. 그래서 사람들 이거는 다 무서워해요. 근데 저혈당에 의해서 중풍과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들 이렇게 보면은 당뇨 관리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당뇨 관리 어떤 목표 자체가 나이가 드시면 좀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 어떤 먹는 것과 약제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순서들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결정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먹는 순서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 약들, 약하고 음식하고 상호가 작용하는데 그거는 너무 다양해서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를 먹으면은 밥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영양 관리하는 분들 뭐 약하고 관련된 것들, 뭐 혈압약 중에 또 입맛 떨어지게 하는 혈압약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건 이제 조정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처럼 노년내과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과 약과 어떤 영양과 전체적인 신체 상태를 놓고 보면서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결국은 이런 거는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맞춤 진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는 과학과 거기에 더 플러스되는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보니까 거의 당뇨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콜레스테롤 이슈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너무 안 좋은 면만 강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도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고 사실 몸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세포, 우리가 좀 중요한 뇌세포를 구성할 때도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다 또는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을 것이라는 거가 특정 질병 상태에서나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맞지는 않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콜레스테롤을 피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모자라서 생기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숟가락으로 떠먹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피하다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이것도 콜레스테롤 들어가 있으니까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다 보면 결국은 채소밖에 거의 남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적당히 필요는 합니다. 다만 그것을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금 피하고 먹을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이제는 조금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의 효과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콜레스테롤 약효가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 보통 통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조금 신경 쓴 정도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서 그냥 쭉 검사해 보시면은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이렇게 약 잘 드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살이 찌신 거예요. 그래서 약효가 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중요하지만 그게 100% 콜레스테롤 또는 뭐 고기나 지방 자체를 많이 먹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대부분은 사실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살찌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편중하거나 난 이건 좋지 않아, 콜레스테롤 또는 혈관에 뭐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하다 보면 사실 더 큰